안녕하세요. 오늘 제80회 굿 인터넷 클럽의 진행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영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굿 인터넷 클럽은 우리 패널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자유롭게 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평소 참석 패널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아주 편하게 제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굿 인터넷 클럽은 금융산업의 신기술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허준범 정책지원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맨 오른쪽에는 차행건 법률사무소의 차상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7일 우리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선불, 직불 지급 수단에 대해서 현재 신용카드 의 경우에는 금소법에서 이 제휴, 연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선불과 직불 지급 수단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유로 향후에 이러한 선불과 직불 수단의 연계, 제휴 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그런 규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해서 신용카드 등과 규제 차익이 있는 부분들은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패널 전문가 분들과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향후 디지털 금융 산업과 또 서비스 혁신 이런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정부는 어떻게 같이 이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허준범 변호사님께 우선 출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디지털 금융 산업에 미친 영향이 어떨까요?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허준범 변호사입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 참 요새 말들이 많은데요. 이 핀테크 분야가 신생 업권이다 보니까 최근에 규제 체계가 점점 확립이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설 규제가 생길 때 정부 쪽에서 어떤 규제의 명분으로 가장 많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이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명제인데요. 최근에 아까 안수영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존 신용카드에 적용되던 어떤 부가 연계 서비스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규제안이 발표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가 어떤 지급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현재 신용카드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연계 서비스 6개월 전 종료 전 고지 의무라든지 아니면 사전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규제들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제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게 전가의 보도와 같이 동일 기능 이제 동일 규제론이 규제 신설 명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는 과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인가 참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가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라는 명제가 반드시 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로는 최근 어떤 디지털 금융 산업의 발전을 좀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을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용하는 게 결코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가 있고 어떤 뭐 소나 말이 끄는 우마차가 있다고 할 때 두 가지는 다 이동 그리고 운송 수단으로서 기능합니다. 동일한 기능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우마차에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합니까? 우마차 운전 면허를 발급할 수도 없죠.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 기능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또 지급 결제 수단이나 송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데 여기에는 또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전자지급 수단과 가상자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규제 체계가 만들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좀 편의적으로 동일 기능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부가 좀 당국의 기계적인 판단에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당국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 기능 여부 해석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이제 어떤 규제 당국은 동일 기능 여부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맞지 않는 경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에 대한 동일 규제 사례가 가장 최근의 사례이고 일일이 나열하자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선불과 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 보겠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는 카카오페이 머니나 뭐 네이버페이 포인트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그걸 이용할 때 어떤 뭐 신용카드를 계약할 때처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뭐 신용카드 연회비 같은 경우는 많게는 수백만 원씩 어떤 이렇게 지급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양 당사자의 합치가 의사의 합치가 미리 있기 때문에 납득이 가능한 거죠. 그걸 갑자기 중단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머니를 충전할 때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뭐 이용료를 따로 납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여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사고 뭐 결제를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신용공여 기능이 있는 거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오히려 제 돈을 카카오페이 제 계좌 같은 데다가 충전을 하고 신용 공여를 하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동일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계속돼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나 우마차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가는 기능만 동일하지 두 개는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혁신이라는 거는 원래 이 동일 기능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더 편리하고 좀 소비자 친화적으로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혁신적인 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와 일정 부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서비스가 되었지만 간편송금 서비스 같은 것들도 기존의 어떤 인터넷 뱅킹, 은행을 통한 오픈 뱅킹을 통한 뭐 계좌 이체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그걸 소비자에게 좀 더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고안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기존의 어떤 은행의 이체에 준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혁신을 하려면 구태로 돌아와라. 거기에 동일한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 자체가 어떤 기존 이제 디지털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어떤 명제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핀테크 업권이나 이런 신생 플레이어들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려면 너희도 우리처럼 수백억의 자본금 진입 규제를 준수하고 똑같은 영업행위 규제를 받고 어쨌든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규제 비용을 너희도 다 부담을 하라는 것인데 기능적으로 뭐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서비스의 작동 기제 자체가 다른데 거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라는 이야기를 항상 기존 금융권에서 반복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비판적으로 어떤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을 계속 답습하고 새로운 규제를 신설함에 있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만 적용되면 무조건 만사 오케이라는 자세는 새로운 혁신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어떤 논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도 기존의 서비스를 좀 더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좀 더 편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동일 기능이야 해버리면은 기존 서비스가 제공받던 동일 규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를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투자자 보호 그리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이라든지 그 내부 통제 같은 다양한 각도에서 여기에 동일 기능 아니 동일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어떤 규제의 직접적인 수범 대상인 핀테크 기업이나 어떤 임직원들 이분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어떤 규제 도입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업권에서 바라본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디지털 금융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규제 어프로치를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영향과 뭐 그러니까 향후 전망과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하면 세계 5위 정도 되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고 한국보다 제조업 수출액이 많은 나라가 딱 4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 제조업 수출액으로 세계 5위인데 최근에 이제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금융은 우리나라가 세계 30위권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제조업만 육성했지 경제 혈액과 같은 이 금융을 육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환율이 1,340원, 50원까지 오르고 다시 IMF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한국이 금융이 아주 취약하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금융을 정부가 육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제조업에 너무 치중하고 금융의 발목을 잡아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최근에 이제 법인세도 다시 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계속 너무 강화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이죠. 우버 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가 반대를 해서 결국에 전 세계에서 우버가 도입되지 못한 나라다.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오히려 배달업을 하는 게 더 돈을 버는 거예요. 택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밤에 택시가 모자라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이다. 저는 뭐 최근에 이제 해외에 잠깐 출장을 갔다 왔더니 정말 영국, 프랑스, 유럽 모든 나라가 우버가 도입되어 가지고 택시비보다 더 절감이 되고 국민들이 너무나 편리하다. 저는 우리가 1876년도 개화기 시절에 우리가 세상의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의 큰 흐름을 따라가고 세계 역사에 편성을 해야만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 개화기 시절에 세상의 변화에 눈뜨지 못하고 쇠국을 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36년이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자정부도 세계 1위, 통신 인프라도 세계 1위, 모든 것이 세계 1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다. 어떤 나라에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통신 인프라가 빠른 나라가 없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는 우버를 어떻게 도입했는가 하면 우버가 벌어들이는 돈의 10%를 택시기사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는 걸로 해서 상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정치권에서 우버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뭐 택시 기사들이 반대를 해서 아예 없는 걸로 막아버렸죠. 에어비앤비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시골의 농가주택만 에어비앤비를 활용했지 도시에서는 또 못하게 막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외하고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다. 일본이 그렇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택시기사가 반대한다. 기존의 숙박업소가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도입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금융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면 다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은 파지티브 제도입니다. 파지티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만 허용하는 겁니다. 정부가 뭐 해. 그 이외에는 다 불법이야. 이것이 바로 파지티브 제도고, 네거티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금지한 것 이외에는 다 허용하는 것이 네거티브 제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계속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고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못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 저는 정말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지 된다. 정부의 정책의 기능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뭐 동일 산업에 대한 뭐 동일 규제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처음에 이제 우리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도입을 할 때는 인터넷 기업은 기존 은행 금융 산업과 굉장히 특수성이 많이 다릅니다. 기존 산업은 오랫동안 수십 년을 영업을 해왔고 수만 명의 종업원이 있지만 인터넷 금융 기업들은 신생 기업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면 많이 허용해 주겠다고 해줬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기조가 다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허용해 주는 이런 미국과 중국의 네거티브 제도를 따라가라. 어떻게 이렇게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금융에 대해서 불안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율이 올 연말까지 저는 1,400원까지 갈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는 보면 한국은행은 매달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외환보유고는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GDP 대비 외환보유고를 보면 대한민국은 27%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만이 외환 IMF 위기를 겪지 않았는데 91%입니다. GDP 대비. 마치 이것을 우리나라가 세계 8위의 외환보유고라고 얘기하는데 GDP 대비를 비교해 봐야 된다. 경제 규모가 커진 거에 비해서 금융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7%밖에 안 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9번째 외환 위기가 났고 수십 개 나라가 국가 파산을 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파산을 했고요. 지금 터키가 환율이 2배 올랐고 터키는 기준금리가 15%고 러시아는 20%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내일도 이제 다음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를 올릴 텐데요. 미국은 물가 수준이 8.5%에서 2%가 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풀린 달러가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 풀린 달러가 전부 다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크게 오르고 금융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저는 다시는 우리나라가 IMF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에 더 많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IMF 때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70%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런 국제금융 위기를 막는 것이다. 2008년도에 우리가 환율이 1,800원까지 갔었고요. 1,600원까지. 지금 환율이 1,350원까지 왔는데 2008년도에는 한미통화스와프와 한일통화스와프 두 개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 다 없습니다. 두 개의 방어막이 더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지금 현재 한국만 한미통화사업부나 특혜를 안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국제금융위기를 다시 오지 않게 막아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9번째 IMF 위기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가장 좋은 시금석이다, 지표다라는 거죠. 대만은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외환보유로 91%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홍콩, 싱가포르가 다 130%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거니까 기업들은 대비해야 되겠고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오히려 이런 국제금융에 대한 위기를 대비하고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렇게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다 허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중 교수님은 이제 우리 인터넷 기업의 어떤 독특한 특성, 그다음에 금융 산업 분야에서도 이런 장점은 좀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국제적인 금융 불과 관련해서는 어떤 금융 안정 부분은 그래도 국가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허준범 변호사님은 이제 우리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그 규제 원칙을 한번 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 김대중 교수님은 지금 우리가 포지티브 규제 중심이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완전히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살짝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와 우리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또 같이 가기에는 좀 또 차별화해야 되는지 또 이런 또 의문도 좀 생기긴 합니다. 네,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차상진 변호사님께 그럼 금융산업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좀 중요성,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차인건 법률사무소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은 뭐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먼저는 이제 국민의 뭐 편의 증진이라는 이야기는 뭐 많이 보셨을 거고, 저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이 보다 나은 금융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정보를 잘 얻고 자신들이 판단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들한테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줘도 사실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워낙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핀테크 서비스가 이제 이 국민들의 보다 나은 금융 선택을 좀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실제로 많이 출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도울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확증 평가에 의한 뭐 금융 소비자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막을 수 있는 점, 뭐 이런 것들에 오히려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김대중 교수님께서도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경제와 금융 산업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핀테크 서비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금융산업 경쟁력을 이제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금융은 사실은 그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했었던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먼저 이제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에게 좀 유리했던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히 동일한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신용력을 갖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장점을 누리거든요. 근데 이제 핀테크 산업에서는 이제 그러한 차이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네트워크 중심으로 했던 고객 영업 부분도 많은 부분이 이제 IT화 되면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국가다 보니까 뭐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외국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핀테크 산업의 발달은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약점을 이제 보완을 하고, 오히려 이제 그러한 불리함을 안지 않고서 선진국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계속 이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은 이제 이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공감을 한다면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동일 기능으로 보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은 크게 보면 기능은 이제 자금 공급이고 필요한 곳에 그리고 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곳에 자금이 쉽게 유입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 발전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금융 서비스가 동일한 기능을 할 건데 그 아래서 뭐 은행, 증권, 보험, 뭐 여신 전문 해가지고 또 다시 기능을 세분화를 해가지고 그 산업에 맞는 규제를 또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리고 또 같은 금융 투자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또 금융 상품의 기능에 따라서 증권과 파생을 구분하고 증권 똑같은 기능을 하는 증권이라 할지라도 그 또 그 각 증권의 기능과 위험성을 또 구분을 또 법률상 해가지고 또 그 증권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핀테크 산업에서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산업에 진출을 할 때 이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기업과 그 규제 당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능임을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 당국 입장에서 보면 또는 또 다른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뭐 내부적 이해관계를 제외하고서 보면 이들이 봤을 때는 기존의 법령상 뭐 과거에 만들어진 법령이지만 조금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나의 기능으로 하나의 조문이 이렇게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 이제 진출하는 그 시장 진입자들이 이거는 다른 기능이다 또는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금융 소비자나 아니면 기업들의 그 자금을 결제해 주는 기능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다르다. 추상적으로 자금을 결제해 주는 기능을 보면 뭐 계좌이체나 아니면 뭐 간편송금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하지만 실제로 보면 계좌이체와 그것은 우리가 현재는 다른 기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이제 뭐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직불전자지급수단도 뭐 개괄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자금을 누군가한테 결제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핀테크 서비스는 그 기초적인 구성 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른 기능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러한 팽팽한 이제 평행선으로 의견이 이제 대립될 때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올바른 명제냐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설령 이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점을 공감하는 측 내에서도 사실은 핀테크 산업이 그 기능별로 이제 어디까지를 그 동일하게 볼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핀테크 산업이 워낙 이제 혁신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R&D와 비즈니스의 정착이 함께 이루어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설계해서 쭉 진행하다 보면 새로 이제 뭐 일부분이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변화가 생기는데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기능이 확정이 되고 근데 이제 규제가 없다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또 규제가 적용이 되는 뭐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규제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사고 발생 전에 좀 이렇게 제한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좀 선불은 제한으로 인해서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뭐 맞다 안 맞다에 떠나서 만약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로 한다면 동일 기능의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또 합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핀테크 산업의 경우에는 특히 금융 소비자 편익 제고 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세 분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이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공통된 질문인데요.
자, 핀테크 산업은 이렇게 금융 소비자의 편익 제고 또 금융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기존 전통 금융 회사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데이터, 네트워크, AI, 블록체인, 분산 장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은 금융 소비자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핀테크 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핀테크 산업 포함한 디지털 금융 산업에서 우리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핀테크 산업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요. 우리 허준범 변호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허준범 변호사입니다. 그 금융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가 지상의 가치라는 점을 핀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정책이 되려 금융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좀 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이 점을 좀 깊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뭐 계속 지금 그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 부가연계 서비스 규제 건이 지금 오늘 이제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 지금 제공되고 있는 카카오페이 뭐 할인이나 프로모션 혜택에 종료 전에 무조건 6개월 고지하고 계약 체결 시에 설명해야 되고 그거 안 할 거면은 서비스 제공하지 마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서 많은 결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규제를 준수하면서는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다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규제인데 결국에는 내가 받던 적립이나 할인, 프로모션 혜택들은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최근 금융규제 혁신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금소법 유권 해석 이후로 중단되었던 그 어떤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의 어떤 재개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이제 당국에서 봐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도 결국에 저한테 적합한 제 지금 보장 상태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저렴한 보험 상품을 기존에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작년 9월 금소법 유권 해석 당시에 이런 서비스든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므로 중개 라이선스를 받아라. 그런데 지금은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 중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 서비스 내려라. 이런 식의 로직으로 흘러가면서 이 굉장히 소비자들이 반응도 뜨겁고 편익에 기여하던 이 보험 보장 추천 서비스가 중단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뭐 이제 재개의 길이 열려서 다행입니다만 결국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좋은 취지에서 이제 시행된 정책이 되려 보험 분야에서의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또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알고리즘 요건이라든지 어떤 금융 상품을 추천할 때 특정 회사에 편중돼서 특정 어떤 뭐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해주고 이런 기능들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막아야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뭐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 규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공감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 등등에 입각해서 어떤 규제를 신설할 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이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해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업권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중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그 정부의 정책의 선택의 기준은 국민의 후생,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지 가장 좋은 근거가 되는 것이 그거다.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아주 유수의 은행에서
고객이 개인의 정보를 한 번도 유출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 계좌에서 돈이 1억 가까이 누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은행이 농협이었는데요. 농협은 면책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공인인증서를 깔았고 비밀번호를 깔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해주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러한 금융위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것은 금융기관의 책임인 겁니다. 제가 결론은 뭔가 하면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유출한지 이런 게 있었을 때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정부가 하라는 지침, 공인인증서를 깔고 그다음에 뭐 그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책임이 없고 개인이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이었죠. 결론은 뭔가 하면 이와 같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금융기관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은 본인은 어디서 누출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이것은 하여간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고 금융기관을 면책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중국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하고 더 강화하고 고객을 보호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쉬운 예로 정부가 법정 최저 금리를 최근에 20%로 낮추었습니다. 우리 저신용자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 우리 법정 최저 금리가 25%였는데 20%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최저 금리를 받으니까 20%를 받으니까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고신용자가 아니라 저신용자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이제 사채 시장으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사채 시장은 최고 5,000%, 50배까지 이자를 받는 데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저신용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굉장히 이렇게 법정 최저금리를 20% 낮춤으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규제가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최저임금입니다. 정부가 최저금리를 최고 한 50%까지 최근 몇 년간 올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달 급여가 법정 최저금리로 최저임금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봤는데요. 이분들의 한 달의 급여가 22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내가 할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만 줘도 청소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정부가 200만 원 정도를 딱 줘라.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정해버리니까 이분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폐지를 줬는데 한 달에 겨우 22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나 법정 최저금리 제도나 이런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오히려 그때 반대의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국민의 후생,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와 같은 상품 비교,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보험 비교 상품, 금리 비교 상품이 정말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어제는 정부가 은행 간에 또 인터넷 금융기관 간에 예금과 대출 금리에 대한 공개를 또 해버렸죠. 이 공개를 하면서 국민들은 그럴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느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좀 저렴하게 될 것이고 어디에 하면 예금을 더 준다는 것은 이제 공개해서 가급적이면 대출 예대 마진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익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중의 은행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예금금리를 조금 올리고 대출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오히려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이 최근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국민들이 맞이한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의 정책은 항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되는데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대 마진 금리 비교 상품에 대해서 다 금지시키고는 그저께는 갑자기 또 예대 마진에 대해서 공개를 해버리는 이런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우리 차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약간 그 디지털 금융 산업이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뭐 정책 당국에서 조금 뭐 불안할 수는 있지만 뭐 웨이트 앤 씨처럼 먼저는 조금 지켜봐 주고 그리고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개입 전에 이제 기업들한테 먼저 시그널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떠냐 나는 이런 게 좀 불안한 면이 있다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사전에 이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기업들이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갑자기 뭐 지금까지 해오던 서비스 중단해라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금융 소비자들도 당황스럽고 기업들도 사실 해당 서비스 출시 자체가 대단히 큰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뭐 IT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일정한 시스템을 뭐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왜 IT 직원들은 우리는 거의 수공업이다 하나하나 키보드로 쳐가지고 코딩을 해가지고 한다 그리고 가장 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또 IT는 인프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 자기가 개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기업들과 또 다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작업이 다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다음 달까지 뭐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중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크게 두렵게 되고 기업 담당 임원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자신의 경영 책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는 이제 좀 기다리고 보면서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시그널을 천천히 주면서 기업들도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조치가 없으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없으면 서비스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하면서 이제 스스로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실은 대단히 필요한 게 저는 이제 자율 규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책 당국 입장에서 모든 기업 하나하나와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 하나하나 모두 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이제 규모가 있는 커다란 기업의 입장과 그다음에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뭐 시드 투자 정도 받은 기업 입장이 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정책 당국에서 소수의 인원이 다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핸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협회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율 규제 기능을 두고 뭐 거기까지 동의가 될지는 뭐 산업 내에서 협의를 해야겠지만 뭐 약간의 뭐 적절한 제재라든지 아니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협회에서 좀 방향을 정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혁신의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기존의 금융 규제 체계만을 이제 강조를 할 경우에는 혁신이 너무 죽어버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혁신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금융 소비자의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제 금융 당국도 해당 산업 분야에 오랫동안 이제 노하우가 있고 관계가 있고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협회라든지 다른 조직의 좀 지원과 그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워낙 혁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오픈을 하도록 하고 지켜보면서 금융당국도 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취지에서 또 도입된 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금융 산업 시대에는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은 우선은 좀 지켜보면서 이제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규제 기관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자율규제 기관들의 그 기능을 좀 강화하고 믿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이 디지털 금융 산업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금융 소비자 보호를 탑다운 방식의 금융 소비자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산업의 어떤 목소리도 듣고 또 금융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이익에 또 효용에 또 후생에 가장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율규제도 좀 활용을 하고 이런 좀 규제에
접근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유연한 보호를 위한 접근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저희 공통 질문으로 일단 디지털 금융은 꼭 핀테크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통적인 금융 산업도 지금 디지털 금융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핀테크는 특히 기술에 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금융에서 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산업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산업과 이 핀테크 산업 어떻게 좀 큰 차이를 좀 둔다면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허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통적인 금융과 구분되는 핀테크 내지는 디지털 금융 산업이 있다면은 가장 큰 차이는 플랫폼을 통한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디지털 금융 플레이어들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까 뭐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중개 비즈니스의 일환이거든요. 플랫폼의 소비자들과 그리고 기존 직접 금융 상품을 생산하는 설계해서 생산하는 이제 금융 회사들을 연결해 주는 기능. 그 과정에서 어떤 플랫폼이 가진 폭넓은 고객 접점, 많게는 1,000만 이상씩 이제 회원을 보유한 그런 폭넓은 소비자 접점을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을 제시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내지는 뭐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것 이런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점 같은 것들이 기존 금융 산업과 어떤 구분되는 핀테크의 특징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비자 보호 규제 정책 등을 위반할 때에도 이런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작년에 어떤 금소법 유권 해석 사례처럼 좀 불필요한 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핀테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창업에 하는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업의 가장 큰 분야가 바로 이 핀테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통신 인프라든지 전자정부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의 작년 말에 대학생 취업률이 45%입니다. 100명이 졸업하면 45명만 취업을 하고 55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아르바이트만 해도 실업자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취업 원서를 내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취업 원서를 냈는데 취업이 안 된 경우가 실업자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의 취업률은 45%밖에 안 된다. 대학생들의 실업률은 한 3%지만 이 실업률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취업률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것보다 투자를 하는 것을 FDI라고 부르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5배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 주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전부 다 미국, 중국, 베트남으로 가서 공장을 짓고 금융으로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법인세를 25%에서 22% 낮추기로 했는데요. OECD 평균이 22%고 미국은 21%입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예요.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인데요. 법인세가 17%에다가 금융 관련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당세도 없고 정려세도 없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정권 거래세 0.2%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세도 받고 거래세도 0.25% 받고 양도세도 받고 다 받습니다. 전체 상장 기업의 35%는 다 해외 기업이 싱가포르인데 우리나라는 2,500개 상장 기업 중에 해외 기업은 1%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금융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다. 최근에 정부는 산업은행을 다시 부산으로 또 옮기겠다고 했는데 부산에 있는 정권거래소, 예탁원, 금융공사 전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러 오면 서울에 왔다가
부산에 갔다가 국민연금에 있는 전주에 갔다가 사학연금이 있는 나주에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 바퀴 다 돌아야만 금융기관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다. 정치인들은 이와 같이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금융기관들을 주요한 공기업을 다 지방에 흩어버렸죠. 싱가포르와 뉴욕은 금융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전부 다 한 곳에 모아서 한 사람이 방문하면 다 만나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외 기업들은 방문하러 오면 전국 투를 돌아야만 공기업의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더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이와 같이 주요한 금융기관들은 다 지방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세계 30위권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도가 필요한 겁니다. 뉴욕에 월가를 가게 되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시티뱅크부터 해서 연준까지 전부 다 뉴욕에 모여 있고 싱가포르도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다 한 군데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제조업은 육성했지만 이와 같이 금융을 주요한 금융기관들을 다 흩어버리니까 이런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이런 거 어떠한 과거에 이제 우리가 18세기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는데요. 일자리를 잃는다고 해서 정기기관을 부수는 게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야 되는데 택시기사가 반대한다.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다 막아버리는 것이 우리나라다.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금융의 핀테크를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핀테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후생,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정부의 정책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규제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차 변호사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전통 금융 산업과 디지털 금융 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 키워드는 인프라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라는 단어 아래서 조금 이제 뭐 추상적이지만 뭐 가치를 꼽는다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단어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금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시스템을 구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현재 많기 때문에 뭐 플랫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인프라의 기능을 하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의 기능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금융 서비스가 주로 하나의 거래의 성사라든지 거래 조건을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에 좀 초점이 많았고 그리고 거래를 얼마나 다수를 체결하느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디지털 금융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 자체에 대한 초점보다는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자신들이 필요한 거래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도를 높이는데도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자유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전통적으로 이제 커다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통금융산업은 이제 네트워크와 서로 이제 내 거래 상대방 담당자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신뢰가 좀 중요했는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와 신뢰가 뭐 좋게 말하면 뭐 상당히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이제 오픈돼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은 좀 폐쇄적인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디지털 금융 산업에서는 이제 그 인프라를 통해서 서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개방이 되고 누구나 자기의 의사와 조건이 맞으면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평등이다 뭐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굉장히 넓은 개념에서 우리 이제 전통적인 금융 산업하고 디지털 금융 산업을 이제 아주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금융 산업이라고 할 때에는 사실 꼭 핀테크만이 아니고 빅테크도 포함되고요. 또 전통적인 금융 산업에서도 그 말씀하신 플랫폼 쪽으로 또 진화하는 서로 그래서 금융회사의 플랫폼화, 또 핀테크의 플랫폼화, 빅테크의 플랫폼화 서로 이제 경쟁이 서로 시작된 그런 시점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일 기능의 동일 규제에 관한 이런 규제 어프로치를 논하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동일 규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이 간편 결제 부분에서 어떻게 혁신을 또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이제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 혁신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허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간편 결제 서비스를 예시로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어떤 출현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질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떤 간편 결제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뭐 일상이 됐습니다만 기존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액티브엑스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간소화해서 저의 지문이나 네 자릿수 비밀번호 같은 것들로 정말 단순하게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그 간편 결제 서비스의 어떤 출현 배경이 되었던 것은 이런 기존 결제 프로토콜의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업권에서의 고민이 있었고 그 서비스를 출시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어떤 혁신적인 국민의 어떤 결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편익을 고려한 어떤 좀 전향적인 해석 등등이 뒷받침이 되어서 어떤 간편 결제 서비스가 출시되고 전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인증 과정에서 뭐 지문 인증이라든지 네 자리의 비밀번호 로 이렇게 본인 인증을 대체하는 수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런 걸로 가능하다는 정부의 어떤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토양이 돼서 간편 결제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 어떤 금융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섣불리 뭐 예시를 들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창구에서 여러 가지 수십 장의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하는 프로세스들은 어떻게 보면 더 단축할 여지가 있고 더 편리하게 설계할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오늘의 논의를 어떻게 보면 종합하는 결론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당국의 열린 태도가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 같은 어떤 기계적인 접근보다는 이 서비스를 열어줌으로써 어떻게 편익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해결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소비자보 측면이라든지 불안전 판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떤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규제안이 마련돼야지 혁신 서비스가 새로이 출범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열린 태도와 정부 당국의 열린 태도와 그리고 특히 이제 현업 종사자들, 업권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어떤 디테일한 고민들을 사전에 청취하시고 제도를 설계하셔야만 어떤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이렇게 합리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면 그 편익은 다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 출범을 위해서 좀 정부 당국의 열린 태도가 필요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카드 공화국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당 한 서너 장의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는데 중국은 현금에서 카드 시장을 뛰어넘어서 바로 QR 코드로 넘어갔습니다. 아주 뭐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결제하는 방식이 QR 코드 넘어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드 업계가요. 수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에 의존해서 주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트코가 대표적인데요. 연회비를 3만 원씩 받아서 자기들이 그걸로 수입을 하고 물건값은 원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전체 수입의 한 70%가 수수료에 의존했었거든요. 정부가 최근에 카드사의 원가는 1.5%인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원가 이하다 0.85% 정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카드 결제 한 95% 정도가 0.85 원가 이하로 받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좋아졌고 정치인들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카드 업계의 판매 사원이나 영업 종사원자들의 90%가 해고되거나 망했고 벤사들도 마찬가지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부가 이렇게 어떠한 한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해버리면 바로 역작용이 이 카드와 관련된 종사자라든지 벤사가 망해버리는 결정이다. 우리나라의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편 결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렇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국민들의 후생에 국민들이 어떻게 더 이익이 더 많고 편리해지느냐 그것이 정책의 결정이 기준이 되어야지 정부가 이렇게 어떠한 산업의 규제에 칼날을 들이댄다든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경제학에서 코저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두 당사자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당사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게 맡겨야지 정부, 이 제3자가 개입을 해서 하게 되면 이 부작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간편 결제 관련된 것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핀테크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정부가 간편 결제라든지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하고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 스스로가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적극 개입을 해야지 어떠한 서비스의 차이에 대해서는 절대 개입해서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혁신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위해서는 이제 먼저 아까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요 주제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기업이 좀 활동할 수 있는 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룸을 이제 정부에서 또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 담당자도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수렴 절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그것들을 책 잡아서 이렇게 말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됐냐 이렇게 해서 또 기업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해서 협의에 가는데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업에서 준비해온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자신은 혼자서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기업은 이제 하나의 자료를 만들 때 이제 내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외부 변호사나 회계사들이라든지 산업 전문가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가장 유리한 자료가 이게 생성돼서 이제 제출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내용이야 퀄리티가 좋겠지만 이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또 어느 정도 좀 필터링된 자료라는 선입견 하에 이제 자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양자 사이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가 이제 오히려 혁신을 좀 저해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정책 담당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꼭 확실히 저게 된다라는 보장을 믿고서 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내심은 그렇지만 실제로 또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한계를 인식하고서 이제 업무를 추진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왜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좀 이런 점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또 기업들이 제공해주는 자료라든지 의견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한편으로 또 정리된 자료겠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결론을 정해놓고 단지 그 결론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갖는 것들을 좀 지향하면 서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세 분 말씀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만 그래도 공통된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세 분의 공통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쪽 금융 산업의 디지털 금융에서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규제에 관련해서는 핀테크 산업의 차별성을 감안해서 오픈된 마인드로 규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독일 기능, 동일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좀 더 규제 테크닉 차원에서 자율 규제를 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는 없습니다만 또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금융 산업의 기본 지금까지 규제 어프로치를 본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간에 서로 인터커넥티니스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지금 굉장히 이제 앞으로 강해지면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굉장히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공이 이 산업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 당국으로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관한 이런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같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모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좋은 해결점을 절묘한 또 해결점을 또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 관심과 또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